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이 펼쳐지는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향후 5년 전국 운영 구성은 어떤 구성일까요? 무슨 구상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2주 안에 인수위를 구성해서 발족한다라는 계획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 중 하나는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여기 광화문 정부청사, 저희 채널A 사옥 건너편에 있는 정부청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운영하겠다라는 공약을 실현시키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 잠시 후 전해드리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수위에서 제1호 과제로 저희 채널A 사옥의 바로 대각선 맞은편에 있는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취재됐습니다. 오늘 김병민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시대 과연 가능할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뽑았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첫날. 동아일보 일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바빴던 첫날을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날 통합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오직 국민의 뜻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인상적이었던 발언은 선거 결과 나는 벌써 다 잊었다. 즉 이번 선거 결과가 굉장히 박빙이었는데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 절반 가까운 국민들도 모두 다 통합하고 포용하겠다라는 협치의 뜻을 당선인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재명 전 후보죠. 이재명 전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의 뜻을 전했다라고도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서울. 한겨레 신문 구면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관련해서 어떤 기사 썼을까요? 지금 살펴보시죠. 서울 31만 766표 차이. 와,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 사이의 표가 20몇만 표 차이였으니까 서울이 결국에는 대선 승부를 갈랐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군요. 잠시 후에 제가 서울 25개 구 중에 과연 누가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했고 어떤 구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는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6월로 예정된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광화문. 이곳 광화문, 중앙일보는 어떤 기사 썼을까요? 인수위에 광화문 특위를 설치하겠다. 이번엔 집무실 진짜 옮기나 중앙일보 썼습니다. 사실 광화문에서 집무실을 열겠다라는 건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 전에는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못한 광화문 집무실, 윤석열 당선인은 반드시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청사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재수. 한국일보 6면이 쓰고 있는 재수, 어떤 재수? 낙선한 이재명 후보, 내가 부족했다 5번 말했습니다. 20분 만에 해단식이 끝났는데 눈물의 해단식이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송영길 대표는 여러 번 울었군요.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 이기는 줄 알고 울었다가 결국 패배하고 해단식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퇴하고 비대위로 전환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근거리에서 전국을 유세하고 다시 돌직구로 돌아온 김병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자, 모두들 어서 오십시오. 당선인의 첫날은 매우 바빴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하지 못했던 청와대를 버리고 광화문 집무실을 열겠다. 윤석열 당선인은 매우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청사진 공개하죠. 이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주제는 윤 당선인의 첫날 통합, 협치, 국민의 뜻. 어제 내외신 기자들과 함께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식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혔던 건 국민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좀 국민과 소통을 하시겠는지. 언론 앞에 자주 서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많이 제게 던져주십시오. 출구조사 결과의 성별 격차가 뚜렷한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셔서 통합으로 이끌어내실 건지 궁금합니다. 글쎄 저는 어제 투표 결과를 보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았습니다만은 남녀의 성별을 갈라치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봤습니다. 그중에 제가 흥미롭게 들었던 건 선거 결과를 다 잊어버렸다라는 당선인의 발언이었는데, 김병민 대변인, 예. 뭐 당선인에 가장 가까운 분이잖아요. 저 뜻이 어떤 뜻입니까? 선거 결과를 다 벌써 잊어버렸다. 선거를 하던 중에도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한 바가 있었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선거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하나둘씩 복귀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과보다 중요한 건 당선이 됐고, 당선이 된 순간부터는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들을 윤석열 당선인이 쏟아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과보다는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한 걸음씩 전진하겠다는 의미를 어제 기자회견에 담아서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대선 과정에서 부하 뒤에 숨지 않겠다. 네. 뭐 이런 비슷한 발언했잖아요. 어제 언론 앞에 자주자주 직접 쓰겠다. 예. 이런 작심 발언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하겠다, 이겁니까? 소통의 뜻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 때에도 흔히 말하는 백브리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후보가 기자들과 격의 없이 얘기하게 되는 그 백브리핑을 하면서도 기자들이 이제 선거 때도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백브리핑 하실 겁니까? 라고 하니 그 당시 후보가 웃으면서 대통령 돼서도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고요.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도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대통령 임무를 시작하고 나서도 언제든지 기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겠다. 그리고 기자들뿐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야당과도 언제든지 소통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꽉 막힌 구중궁궐 청와대 안에 있는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광화문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확고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약속 반드시 지킬 겁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당선인, 정치인, 그리고 대통령으로 된 윤석열 당선인은 반드시 국민에 대한 약속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기자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국민들 앞에 자주 소통하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약속했었는데 직접 국민 앞에, 기자들 앞에 대통령이 서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기자들 앞에 자주자주 서겠다, 국민들 앞에 직접 소통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이 약속 꼭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좀 그래야겠죠. 확실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불통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제 많았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탄핵까지 연결되는데 어떤 단초가 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얘기했고 그래서 늘 국민과 소통하겠다 약속을 했지만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기자들과의 만남이 가장 적었던 대통령을 꼽힐 정도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윤석열 당선인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참모들 뒤에 숨지 않고 정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고백하겠다. 이 얘기를 어제뿐이 아니라 여러 번 했던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건 자기 경험하고도 맞물려 있겠죠. 예.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었었죠. 무려 검찰총장을 3차례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죠. 그러면서 징계죄까지 청구했습니다. 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약속한 건데 제가 앞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본인이 선거 결과를 다 잊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선거 결과를 잊으면 안 되죠. 늘 기억하고 복귀하고 내가 놓친 민심이 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사실 이 질문이 나왔던 게 뭐냐면 결국은 20대 남녀의 투표 성향이 확연히 갈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20대 남성은 윤석열 후보에게 거의 60% 가까이 지지를 했고 20대 여성은 이재명 후보에게 60% 가까이 지지를 했는데 사실 그 이유를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선거 결과를 다 잊었고 그러면서 성별 갈라치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본인의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이러는 거죠. 이미 제도적으로 남녀 평등을 구현할 정책이 잘 돼 있다. 그러니 예. 개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잘 차단하면 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면 잘 실현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제 사실 그것이 이제 이대남들의 어떤 인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대녀들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쨌든 본인이 갈라치기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20대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답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갈라치기가 없다 그러면 본인이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유리천장이 없다 이런 걸 보여주면 당연히 이제 그런 갈라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를 통해서 과연 이제 본인이 어떤 성별 갈라치기를 하려고 했던 건지 그게 아닌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현충원 방명록을 작성했는데 뭐라고 작성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현충원 방명록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국민, 통합과 번영을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유영민 실장을 보내서 축하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빠른 시일에 대통령을 만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장면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려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대통령께도 아침에 전화를 주셨거든요. 예.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좀 전해주시고 정부 인수 문제도 잘 지원하시겠다고 가까운 시일에 우리 대통령 좀 찾아뵈야 될 것 같고 대통령께서도 시간을 좀 내서 보자고 하십니다. 차질 없이 협력을 잘 해드리라는 당부를 하셨고 빠른 시일 내에 좀 뵙는 거는 날짜를 편한 날을 정해주시면 그게 맞추시겠답니다. 자,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의 실책과 관련해서 사과 기자회견도 여러 차례 하긴 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너무 늦었다라는 지적도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적기에 자주자주 국민들과 더 소통하는 당선인, 그 발언 약속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통화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축하 전화를 한 겁니다. 수고 많았다. 갈등과 분열 씻어내고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가르쳐달라.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윤석열 당선인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선거 끝나고 바로 다음 날 한국의 대통령 당선인과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빠르게 통화한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SNS까지 올렸습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진, 인증사진도 올렸고 저는 그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공동의 세계적 도전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라는 기대감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공동의 세계적 도전 뭐 많이 있겠죠. 뭐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도 있을 수 있고 환경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도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공고히 하겠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대감까지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어제 이재명 기자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표현을 주었는데 대통령이 당선되고서 미국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한 거가 거의 당선되자마자 이루어진 거는 정말로 빠른 겁니까? 그렇죠. 역대 제가 기억할 때 당선인 거 바로 그러니까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통화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 정부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마 이제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해서 아마도 이제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뭐 러시아 이제 어떤 경제 제재 문제라든지 아니면 북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국제적 협력할 것이 많은데 글쎄요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 바이든 정부의 기대만큼 어떤 그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제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빠르게 전화를 통화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취임하자마자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지금까지 한미일 정상회담이 박근혜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걸로 제 기억은 납니다. 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미뿐만 아니라 한미일 동맹 관계를 다시 좀 강화하는 그런 미국의 구상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적극 화답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굉장히 일찍 그렇게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과는 다른 어떤 한미 간의 관계, 조금 더 한미 동맹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단초들은 마련된 셈이겠군요. 늘 그래왔지만 기본적으로 보수 정부가 이제 집권했을 때 이제 한미 동맹이 보다 이제 좀 관계가 좋았었고 이제 아마도 이제 민주당 정부가 한미 동맹도 중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과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또 중시하는 그런 외교를 펴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또 윤석열 당선인이 워낙 또 이제 선거 운동 기간에 한미 동맹을 강조했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좀 더 이제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광화문 정부를 열겠다. 즉 청와대 구중궁궐에 들어가서 꽉 막힌 정부가 되는 게 아니라 청와대를 버리고 광화문 정부청사로 나와서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해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겠다. 여러 번 약속했는데 이 약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잘 지키시는지 저희 돌직구쇼부터 계속해서 이제 주시를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난 1월과 2월에 이렇게 재차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는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자, 아마 새롭게 구성되는 인수위에서도 이 광화문 집무실과 관련된 공약 이행이 상위에 있는 공약 이행 순위인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 어제 유영민 실장에게 광화문 집무실을 사용하겠다라는 의지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혔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집무실로 광화문 정부청사를 쓰겠다. 유영민 실장에게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의지를 밝혔던 게 난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 라는 의지를 지금 재차, 3차, 4차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인수위에 광화문 청사 이전 특위를 설치할 방침으로 알고 있고요. 새 관저도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청와대에 하루도 발을 들이지 않겠다. 하루쯤은 뭐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헬기 탈 때 그건 청와대 가서 타야 되거든요. 아닌가요? 정부청사 옥상에 헬기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청와대 어쨌든 헬기장도 청와대 뒤편에 있습니다. 청와대 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어쨌든 청와대에 발 하루 들여야죠. 이제 기본은 사무실과 관저에 네. 발을 들이지 않겠다 이런 뜻이겠죠.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논의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채널A 사옥의 외부에 있는 카메라에서 딱 이렇게 정부 청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보이죠? 여러분 화면 오른쪽에 지금 현재 실시간 화면인데 오른쪽에가 이제 청와대. 청와대가 저 벌써부터 딱 안개에 쌓여 있고 좀 멀어요. 그래서 청와대 들어가면 잘 이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확실히 광화문 정부청사는 세종문화회관 저 뒤편 제일 이제 높은 건물이 정부청사인데 세종으로 정부가 많이 이전하면서 현재 정부청사가 좀 많이 예전에 비해서 비어 있는 상황이라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저곳을 활용하겠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일단 법적으로 대통령은 무조건 청와대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법조항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법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냥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대통령은 그 이전에 원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경무대라고 했다가 네. 이름을 바꿨다. 이제 4.19 혁명 그때. 근데 저는 꼭 그 약속만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 이야기를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 말씀하셨거든요. 예. 왜 저 말씀이 사람들한테 그 깊게 다가왔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청와대에서만 칩거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 관저에서 사무실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직무를 했는지 알지를 못했는데 그 와중에 세월호 사건 터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을 때 제대로 대응이 됐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박수를 쳤거든요. 예. 사람들은 대통령도 일반 사람들처럼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언론과 뭐 소통을 많이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예. 그렇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서 그 집무실까지 걸어가는 모습도 가끔 보여주고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안이나 경호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꼭 극복하시고 이 공약 그 첫 번째 공약을 반드시 그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딱 2달 남았거든요. 예. 5월 10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만약에 청와대 그 준비가 안 돼가지고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는 순간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생각은 들기 그 때문에 이상하게 거기가 한번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청와대가. 아이고 사람들도 뭐 이렇게 딱 하다 보면 여기까지만 하고 하다가 계속 쭉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예 그 진짜로 그 청와대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급하게라도 2달 동안의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네. 이 약속을 국민들에게 꼭 지켜주면은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가 좋아서 거기 있다기보다는 경호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현실 가능성의 벽에 부딪혀서 광화문 집무실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의지는 있었지만 강했지만 자 이거를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기어코 하겠다. 그 의지를 담아서 청와대 단 하루도 발을 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김병민 대변인 네. 어제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장 유영민 실장에게 그리고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저희 돌직구쇼 출신 이철희 정무수석에게도 밝힐 정도였으면 평소에 이제 유세 같이 돌아다녔으니까 정말로 이 의지가 강하세요? 난 청와대에 단 하루도 발을 들이지 않겠다. 이게 실제 워딩입니까? 후보 시절부터 의지가 매우 강했고요. 예. 단 하루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히 뭐라고 이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냐면 예. 취임 첫날부터 광화문 집무실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같은 얘기죠. 보통은 인수위부터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가고 그다음 천천히 공약을 검토하고 한 네. 1년, 2년 세월이 지나고 나면 경호상의 문제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갔던 과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구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순간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이 확고했고요. 네. 국민들께서 왜 청와대에 안 있고 광화문에 있는 청사에 나오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청와대가 아니라 종합청사로 옮기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후보가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확고한 의지는 국정을 운영하는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면 대통령의 본관 집무실이 있고 여민관에서 오가고 있는 소통 과정들이 물리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격이 없는 소통을 하는 것도 쉽지가 이 않습니다. 여민관이라 하면 이제 예.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참모들이 근무하는 공간이죠. 여기에도 대통령이 근무하는 공간들을 만들어놨다고 하지만 여기에 모든 시간에 상주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청와대 구조를 보면 이 기자들이 있는 춘추관과 대통령 집무실과도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춘추관은
청와대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거의 가장 문가, 예. 그 문가 바깥 이쪽에 있거든요. 취재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대통령과 참모진 간의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대통령과 참모진이 아닌 바깥에 있는 민간 전문가와의 거리는 훨씬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기에 집무실을 청사로 옮기고 난 다음 정말 하고 싶은 건 음. 대통령과 참모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소통하겠다는 건데, 외부에 있는 전문가가 언제든지 TF처럼 움직이면서 예. 소통하는 국정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반드시 한다. 이 얘기를 수차례 언급했거든요. 그 의지를 담아서 아마 인수위 때도 가장 우선순위로 끌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 폐지, 광화문 집무실, 정익진 변호사님을 통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해결됐고, 김명민 대변인은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 그리고 우리가 본 장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에게까지 그 얘기를 언급했다. 자, 그럼 이제 실무적인 문제와 경호적인 문제가 남았을 텐데, 이재명 기자,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무적인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청와대 뒤편에 대통령 헬기장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급할 때 차로 이동하게 되면 교통 통제를 뭐 다 할 수가 없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통상 대통령 전용 헬기를 이제 타고 뜨게 되는데,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똑같은 헬기가 한 3대 정도 뜨지 않습니까? 그 3대 두 중에 대는 항상 같이 뜨죠. 두 그렇죠. 그 2대 중에 대통령이 어떤 헬기에 탔는지는 비밀. 그리고 이제 경호요원들이 탄 헬기가 이제 2대 같이 이렇게 딱 떠서 가는 게 지금 여기서 보여요. 저희 그렇죠. 채널 A 사옥에서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따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정부 청사에서는 헬기가 못 뜨잖아요. 그렇죠. 2대가. 예. 그러면 광화문 집무실을 정부 청사에 마련하면 대통령 전용 헬기를 타러는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헬기장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청와대 헬기장을 뭐 굳이 뭐 없애면서까지 뭐 헬기장을 또 딴 데 만들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청와대 헬기장을 이용할 수 있고, 청와대 공간을 이제 시민에게 개방한다, 이런 얘기일 텐데, 자, 이게 아까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게 문재인 대통령뿐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도 약속했습니다. 청와대 이전을. 김대중 대통령도 약속했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경제했던 이회창 후보도 약속했습니다. 그래요? 자, 왜 이렇게 탈청와대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건 결국은 청와대 자체가, 그러니까 탈청와대가 결국은 탈권이다, 탈불통이다, 탈권력 독점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 탈권위, 탈불통, 탈권력 독점을 통해서 역대까지 모든 정부가 실패하는 탈실패를 하겠다는 겁니다. 실패해서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단순히 그냥 업무용 공간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의 그 실패, 네. 그 잘못된 점을 그걸 이제 바꾸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도 단순히 청와대 밖으로 빼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민간, 그러니까 청와대가 다 모든 걸 결정한 시스템이 아니라 민간 예. 합동기구가 어떤 국정 운영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자, 미국 백악관을 보면, 미국 드라마나 그 실제로 미국 브리핑 장면을 보면 백악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뭐 대통령 집무실까지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대통령 청와대,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뭐 수석과 백악관 참모들과 격이 없이 한 공간에서 취재도 하고 티타임도 하는 모습을 왕왕 보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 춘추관, 대통령을 취재하는 기자실이 청와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을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실상은 뭐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아까 제가 문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춘추관 바깥에서 뭐 참모들이 있는 여민관으로 뭐 전혀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청와대를 이전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에는 춘추관이 있고, 지금 춘추관은 이제 청와대 밖에 있고, 사실 청와대가 안쪽에 있죠. 여민관도 있고, 이제 대통령 집무실 관저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그렇죠. 예전에 그런데 가능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수시로 들어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안에를. 예. 그걸 김대중 정부가 시간을 제한을 놓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오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보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오후 1시간씩을 제한했습니다. 취재 시간을. 그걸 막았던 게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정부가 그걸 풀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안 풀었습니다. 예. 왜 안 풀었겠습니까? 기자들이 안 오니까 편한 겁니다. 감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을 옮긴다면 집무실 옮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자들의 출입을 허용해야죠. 그래서 그렇죠. 상시적인 취재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더 그게 중요한 거다. 미국은 지금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미국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백악관 기자실은 사실 근데 우리 춘추관보다도 더 조그맣습니다. 더 작고, 사실 그렇지만 이제 수시 브리핑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거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수시로 와서 브리핑을 했었던 거죠. 수시로 기자회견을 예.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 문제가 많은 청와대를 해체하겠다. 그리고 광화문에 집무실을 열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구상이 있었을까? 도대체 광화문 집무실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겠다는 건지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장면들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일단은 여러 구상안 중에 몇 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9층 총리실 자리를 쓰면 되지 않겠나라는 구상이 뭐 여러 구상 중에 하나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층 총리실 자리로 대통령 집무실을 갖겠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보다 훨씬 더 뭐랄까 더 심플하고 많이 축소된 모습이겠죠. 총리는 일주일 중 사흘 세종청사를 이용해 서울청사를 없애도 공무수행 문제없다라고 당선인 측 인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서실과 안보실은 어떻게 할까?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4-5개 층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원 30%를 감축하겠다. 사실 지금 청와대가 상당히 좀 비대해졌다. 과거에 비해. 이런 지적들이 일각에선 제기돼 왔거든요. 충분히 옮길 수 있다. 대통령 거처, 정부 청사와 2km 떨어진 삼청동 총리공관 또는 안가, 경호상 관저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수위가 꾸려지는 대로 1호 사업 가장 빨리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국방부 계셨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 경호상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저 문제도 있어요. 네. 집무실은 정부 청사의 9층 총리실을 통으로 대통령 집무실로 쓰면 되고 4-5개 층을 지금 청와대 여민관을 옮겨오는 그런 방향으로 쓰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관저인데 네. 지금은 그 서초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쓰고 있고 거기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너무 상식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네. 어딘가는 이제 관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총리 공간을 쓰겠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그 총리 공관이 그렇게 경호상으로는 괜찮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삼청동 공관인데 그 굉장히 좋긴 한데 길 건너편에서 마당 같은 것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네. 담벼락을 아주 높게 세우거나 그 다음에 그 삼청동 총리 공관은 그 삼청동 길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삼청동에 뭐 안가 같은 것들이 예전부터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관저로 괜찮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들도 하던데 오히려 전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용산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용산에 국방부가 사람들은 이렇게 그 맨날 TV 화면에 나오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국방부가 제 기억에 한 18만 평 되거든요. 그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다음 그 안에 뭐 육군 참모총장 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국방부나 아니면 이제 미군들이 그 평택으로 많이 내려갔으니까 그 용산 같은 데도 괜찮은 그런 자리들이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은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관저보다도 그 청와대 안에 들어가면 벙커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중요한 국가적인 아주 긴급 사태가 있을 때 그 벙커와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벙커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 만약에 진짜로 윤석열 그 당선인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당선되는 모든 대통령들이 거의 똑같은 걸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도 꼭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스템을 갖춰놔야 한다는 네네.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 밑에 벙커가 있었어라고 의아하시는 국민들도 아마 많으실 거고 군사적으로도 또 안보적으로도 보안 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이 국가 안보적으로 위기 시에 청와대 지하에 있는 벙커에서 국가의 안전과 이제 보안과 안보와 관련된 강요들이 대통령과 함께 모여서 실시간으로 긴급 회의를 하는 장소로도 쓰이는 굉장히 안보상으로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부 청사 지하에는 현재 이제 그런 벙커 같은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어떤 실무적인 문제도 필요하다라는 게 정익진 변호사 역시 국방부 출신답게 그런 보안 문제를 좀 지적해 주셨군요. 예, 아마 선거 때도 이러한 내용들 경호부터 이 안보 등에 대한 지적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인수위가 이제 꾸려지게 되면 제일 먼저 이런 일들을 검토하게 되는 상황들을 거치게 될 거고요. 청와대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겠죠. 특히 선거 당시에는 영빈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 있는 정상들이 오게 됐을 경우라든지 네. 활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들은 또
청와대 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지하 벙커도 사실은 뭐 굳이 정부 청사에서 청와대 밑에 있는 지하 벙커를 폐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헬기장도 마찬가지고 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완전히 다 무력화시키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격이 없는 소통과 또 참모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들을 더 개방형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니까 이걸 좀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나머지에 관련돼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들에 대한 활용 문제는 이제 인수위에서 충분히 현실적으로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5월 10일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예. 정부에서 정말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정부의 기본적인 틀을 잘 갖춰 나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병민 대변인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이었기도 하고 지근거리에서 모든 유세를 이제 동행했기 때문에 많은 지금 언론 보도 추측상 김병민 전 대변인도 이제 인수위에 합류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앞서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광화문 집무실 사용 구상 이게 이제 언론 보도들과 취재들을 종합한 내용인데 어느 정도 비슷합니까? 맞습니까? 9층의 총리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쓰고 청사에 비어있는 4-5개 층을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 이용한다. 이 구상이 비슷합니까? 글쎄요, 그 내용은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청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예. 또 대통령이 쓰게 되는 관저는 어디로 가게 될지 이런 일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나온 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 사실 인수위에 꾸려지게 될 그런 실무적인 사람들의 역할들이 없을 수 있겠죠. 실무적인 검토들이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미 우리가 후보 시절 공약으로도 충분히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예. 일부 종합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인수위가 실질적으로 구성돼서 하게 되는 역할들을 차분히 지켜보시면 가장 국민들께 열린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당선되기 전에 광화문 집무실에 대한 구상을 밝히면서 시민들과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까지도 사실은 언급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 청사로 옮기겠습니다.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뉴스 속보가 나왔는데 인수위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 돌직구쇼에도 여러 번 출연을 했던 김은혜 의원이 당선인 대변인에 임명됐다라는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었고 현재 경기도 분당의 국회의원인 김은혜 의원이 지금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다라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들어온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저희 돌직구쇼에도 여러 번 출연했던 김은혜 의원이라서 우리 시청자들도 잘 이제 익숙하실 텐데 대장동 관련된 의혹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약을 했었고 또 워낙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당선자 대변인으로 낙점을 한 거군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당선자 대변인과 인수인 대변인은 또 다르죠? 인수위 대변인이 당선인 대변인, 인수위 대변인이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걸 굳이 완벽하게 분리할 수도 있겠으나 당선인 대변인이 어쨌든 인수위가 지금 가장 당선인의 활동이 중요한 게 인수위 활동이기 때문에 거의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예.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당선인 대변인과 인수위 대변인을 나눠서 한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인수위가 마련됐을 때 제가 인수위 출입 기자였어요. 저는 채널A 인수위 출입 기자였고 이재명 기자는 동아일보 이제 인수위 출입 기자였잖아요. 그때도 대변인이 2명이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선인 대변인이 따로 있었나요, 그때? 대변인 인수위 대변인이 2명이었습니다. 인수위 대변인 2명이었죠, 그때는. 박선규 대변인하고 윤창중 대변인. 대변인이 2명이었던 걸로 기억나지. 그게 딱 역할을 구분해서 당선인 대변인이었던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변인 2명이 있던 도 있어요. 자, 김은혜 대변인의 당선인 대변인 임명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전에 광화문 대통령을 약속한 바 있는데 왜 이게 무산됐을까요?
고층 유리 건물이 광화문에 많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밝혔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테러 방지 등 경호에 이제 걸림돌이 된다. 도청 우려 문제, 통신 차단의 어려움, 대통령 이동 시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의 불편, 영빈관 및 헬기장. 제가 그때 왜 자꾸 왜 김진애 건 헬기 타령이야 이럴 분도 계시지만 바로 헬기장 마련 공간이 어렵다고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홍준 전 장관이 광화문 집무실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었군요. 2019년에 이야기 들어보시죠. 경호와 의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대통령께서도 인지하셨고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풍수상의 불길한 점 이거를 생각을 할 적에는 옮겨야 되는데 풍수상의 불길하다는 얘기는 어떤 근거로? 수많은 풍수상의 근거로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네. 풍수가 근거가 있다면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풍수상 좀 안 좋다 이런 발언도 그때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한 바 있었는데 정익진 변호사님, 네. 청와대 지금 위치가 풍수상이 안 좋아요? 좀 처음 그런 듣는 이야기 얘기인데. 많았죠. 아 그래요? 예, 그런 이야기 많았고 오.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 자리가 경복궁하고 연결돼가지고 경복궁에서 별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던 그러한 자리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조금 뜨악했던 것 같아요. 그 윤홍중 그 처장님이었나요? 그분이 뭐 굳이 저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어쨌든 윤석열 그 당선인은 지난번 정부에서 이번 정부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을 당연히 다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강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뭐 경호나 보안상 그다음에 저는 그 일반 시민들이 불편하다 이거는 이유가 되지가 않아요. 그 정도 불편함은 저는 당연히 이제 감수를 갖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 네. 경호상에 그런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은 이건 하셔도 된다 싶고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그 군부 정권 시절에는요 여기서 청와대 쪽을 바라보는 모든 빌딩에 유리창을 가렸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무슨 뭐 저격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까지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히 그 세월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그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 어떤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보다 가장 강하다. 그리고 실제로 실무적인 검토까지 들어가고 인수위를 이제 2주 안에 출범을 할 텐데 그때의 어떤 1호 공약으로 인수위 특위 설치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보도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헬기장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 헬기장은 꼭 가까우니까 정부청사에서 청와대가 쪼로록 가셔서 헬기 타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도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궁금합니다. 인수위는 어떤 모습으로 출범을 할까? 인수위원장은 안철수 대표가 맡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맡게 될까? 인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두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합니다. 주목받는 인수위 대장동은 어찌할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야기 좀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중요하게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인수위원장에 유력하게 안철수 대표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선인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역할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 안철수 대표님은 우리 당과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대표가 임명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이제 인수위가 중요한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의 5년 국정에 대한 구상을 이 인수위에서 다 잡게 됩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인수위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가 더 중요할 거고 이 인수위 안에서 외교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한 청사진도 그리게 됩니다. 이제 한미 관계 아까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앞서서 이제 이재명 기자가 굉장히 빠른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다라고도 말을 해주었고 제 기억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선되고 이틀 만에 당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에 임명될까? 함께 보시죠. 지금 현재 구성을 보면 김은혜 지금 대변인은 이미 내정됐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제가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당선인 비서실장에도 장제원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두 자리, 큰 자리 중에 인수위원장직 그리고 인수위 부위원장직. 인수위 부위원장이 이제 실무적으로 모든 걸 다 챙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권영세 본부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요. 인수위원장직에도 안철수 대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김병민 전 대변인님, 네. 그 안철수 대표랑 일단 오늘 대통령 당선인과 점심 약속이 있는 건 맞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선인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공개되는 일정 말고 나머지는 거의 대다수가 비공개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장소를 비롯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진행이 될 때까지 내용들에 대해서 주변에 공유되고 있는 상황들은 없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러면 만약에 점심을 예. 하신다면 오늘 점심 자리에서 인수위원장직을 좀 맡아달라라는 어떤 오퍼가 있을 수 있겠네요. 글쎄요. 인수위 관련된 내용들도 충분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와 당시 후보 시절 최종적인 단일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함께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인수위 시절부터 같이 만들어가자고 얘기를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눴고 또 국민 앞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위치와 어떤 직책을 맡게 될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부터 가지고 있었던 좋은 생각들을 바탕으로 참여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던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위기 극복, 이거는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얘기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하는 개혁의 시스템도 마찬가지 4차 산업혁명을 열겠다는 당선인의 뜻과 상당 부분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국민통합 등 같이 함께 공동으로 정부를 꾸려나가기 위한 비전들을 함께 많이 설계했기 때문에 오늘 만약 점심을 가지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인수위에 관한 얘기부터 앞으로 끌고 가게 되는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렇군요. 김병민 전 대변인이 뭔가 지금 힌트를 준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드는데 안철수 대표가 물론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합의해서 인수위원장직을 맡는 게 이제 합의가 돼야 아마 최종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기자, 안철수 대표가 대선 레이스 중에 이제 밝혔던 내용 중에 역대 정부에 기존에 없었던 바이러스로부터의 공격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차기 정부는 그 바이러스 공격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공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사스, 메르스 그리고 뭐 코로나까지 뭐 정부마다 그런 바이러스의 변이가 생겨서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전염병이 유행하고 했었었는데 뭐 물론 당연히 대비를 해야겠죠. 그것이 뭐 꼭 이제 그걸 뭐 인수위에서 하거나 뭐 청와대에서 할 건 아니더라도 질병관리청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대비를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뭐 어떤 미리 이렇게 보고 예견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조언할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인수위원장은 어떤 역할입니까?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수위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당선인이 사실 당선 이유를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선거를 할 때까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달이라는 선거 끝나고 취임까지 두 달이라는 시간을 준 거는 이 시간 동안에 이제 5년의 집권 플랜을 만드는 거죠. 그냥 로드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나중에 백서를 만드는데 그 백서 결국은 그 윤석열 정부의 5년 동안의 시간 테이블,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 어떻게 무엇을 이루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수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새 정부의 5년을 설계하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전 정치인,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의 선택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도를 선택하거나 파격을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글쎄요 뭐 안철수 대표보다 더 파격적인 인사,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민주당 쪽의 인사를 선택한다거나 뭐 이런 파격적인 인수위원장을 고르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동 정부를 하기로 약속한 안철수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맡겨야만, 왜냐하면 지금까지 양당이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당선인이 한 번도 정책적 조율을 해본 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동 정부를 만약에 약속했다 그러면 저는 안철수 대표가 들어와서 뭐 꼭 본인이 아니라 뭐 대리인이 들어올 수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새 정부 5년간에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그걸 조율하는 과정이 인수위원회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정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김병민 전 대변인도 그렇고 이재명 기자도 그렇고 인수위원장직에 안철수 대표를 적극 추천했어요. 정익진 변호사님은요? 일단은 그 인수위원회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대통령직 인수법이 있습니다. 아,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언론에서는 인수위원장으로 뭐 안철수 후보 전 후보와 무슨 김병준 전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공동위원장도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는 법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그래요? 그 인수법에 대통령직 인수법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그다음에 위원 24명 이내 이렇게 그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인원수까지 법으로 정해졌군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인사겠죠. 그 총리 후보자부터 국무위원 후보자까지 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그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임무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다음에 저는 가장 좀 흥미롭게 보는 것이 이게 인수위원회가 존속 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범위 내까지, 다시 말해서 6월 초까지 그 인수위원회가 그 존속이 되는 건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그 6월 1일 날 있을 지방선거에 뜻이 있다라고 하면 인수위원장을 맡지 않을 것이고, 인수위원장을 맡는다라고 하면은 뭐 서울시장이나 뭐 경기도지사나 이러한 그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생각을 접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의 개인적 의견 들어봤습니다.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은 김병민 대변인님, 예. 이 통상 인수위가 예전 정부 전전 정부 때도 그랬고 삼청동의 금융 연수원, 그러니까 금융 감독원 더 위에 있고 그 우측 샛길 빠지기 전에 밑에 내려가는 그 삼거리에 금융 연수원, 거기에서 통상 인수위가 많이 마련됐었는데 뭐 물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당선인 측에서 혹시 뭐 다른 장소는 없냐라고 지금 행안부에게 한번 문의를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던데. 네, 앞으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겠죠. 예. 지금 당선인 비서실에서 하는 역할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수위가 출범되기까지는 일정 부분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공간을 어디에 마련하고 사람에 대한 구성은 어떻게 하게 될 것이며 그 이후의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정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텐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과거의 전례도 검토하고 또 더 좋은 새로운 대안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 정도 되고 나면 전체적인 어느 정도 방향성들을 잡아가면서 계속 국민들께 하나 둘씩 사람과 장소, 그 이후 구성 등에 대한 내용들이 속속 보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좀 한적하거든요, 장소가. 그러니까 집무실도 청와대가 아니라 광화문, 아마 인수위도 조금 더 좀 뭐 시내 쪽 소통할 수 있는 쪽이 없나, 아마 이런 물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계속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시면서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대장동 얘기는 뭐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대장동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대변인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내일부터는 대장동 얘기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어제가 선거에서 이제 당선된 당일 아닙니까? 네. 당일이고 첫 번째로 당선 소감에 대해서 밝히고 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선거 기간 내내 나왔던 상대 후보와 설전을 벌였던 내용들을 당선된 첫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도의적으로 좀 그렇다. 왜냐면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한 배려입니까? 통합과 희망을 얘기해야 되는 날에 부정적인 얘기들을 꺼내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대장동에 관한 내용은 상대 후보에 대한 얘기를 넘어서서 사실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정부패가 일어났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법과 원칙, 시스템에 따라서 결국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를 원론적인 차원에서 어저께 당선인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현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두 가지 시선이 있죠.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은데 현 정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이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단행했던 여러 차례의 검찰 인사가 검찰 개혁의 차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의 야당은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검찰의 인사를 칼을 휘둘렀다라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각, 과연 윤석열 당선인은 새로운 검찰총장은 어떤 사람을 임명해야 할까? 이와 관련된 대답 들어보시죠.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하실 건가요? 임명해야죠. 그런 사람을. 그래야 저도 삽니다. 대통령 주변에 또 권력이 있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검찰에서 좀 쳐줘야 대통령한테도 좋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정익진 변호사님, 그 대통령 당선인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면 꽤 피곤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대통령이 피곤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발언했어요. 예. 그러니까 언론들도 더 대통령을 막 그 감시를 갖다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찰도 검찰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부정부패나 잘못된 것들, 아무리 그 힘이 있고 그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우리는 기대를 갖다가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의 검찰 고위 간부들이 과연 그러한가?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뭐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과연 지금 검찰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이 후배들로부터 실력으로, 다른 걸 떠나가지고 실력적으로도 그 인정을 받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전에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윤석열 사단이 있네 없네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후배들로부터 신망과 덕망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아마 윤석열 그 당선이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찰 인사를 하느냐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제 최우선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김호수 총장이 뭐 이제 정권 바뀌면은 남아있는 임기를 그냥 그 중도에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김호수 총장이 어떻게 스스로 거취를 정할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금 이런 관측들이 세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될 것인가와 관련된 매우 설익은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동훈 검사장에 관련된 언급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유시민 씨 명예훼손 첫 재판 때 한동훈 검사장이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대선에서 떨어지면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에 보낼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검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검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으로서 시민으로서 말씀드리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예, 한동훈 검사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또 한 번의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윤석열 당선인은 밝힌 바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실장을 하셨고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인 민주당의 설주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 지금 들어봤잖아요. 네네네. 벌써부터 이제 차기 검찰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설도 있던데,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로 검찰총장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전번에도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당선인의 이제 그 전 인터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찌 보면 정치 보복이라는 굉장히 프레임에 쌓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초반에 특히나 지금 이제 민주당과의 협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한동훈이라는 특정한 어떤 그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그 검사를 또 바로 검찰총장으로 한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검찰 조직 내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 민주당과의 정치적인 협치 문제에서도 상당히 매우 장애물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총장을 만약에 안 치더라도 조금 시간적 아직 정권이 5년이나 있기 때문에 정권 중반에 어떤 기회를 봐서 뭐 능력이 출중하다고 뭐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선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꼭 당장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언젠가는 정권 중반에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설 변호사님의 예측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현 정부로부터 4번이나 좌천을 당했다라고 표현한 바 있는데 2020년 2월 부산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발령났을 때 윤석열 총장이 부산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재회 순간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표현에 따르면은 좌천이 된 상황이고 한참 조국 수사를 한 직후죠. 그리고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 총장이 가장 가깝고 아꼈던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서 짧게 눈빛을 교환했던 이 순간을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었고 이제 해석은 뭐 국민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장면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위 검찰 내의 윤석열 사단들이 많이 인사 발령의 대상이 됐었다라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복귀할까도 관심사입니다. 자, 이렇게 뭐 다양했던 검찰 내의 윤석열 사단들이 각각 이제 뿔뿔이 인사가 난 바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한동훈 검사장이고 적폐청산 수사, 조국 수사, 원전 수사, 뭐 다양한 수사들을 맡았었던 윤석열 사단들의 관측과 관련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인 김건희 씨는 영부인보다 대통령 배우자로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영부인이라는 호칭보다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좋다.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것이 최우선 역할이다. 소외 계층이나 성장의 그늘에 계신 분들 문제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제2부속실,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 배우자를 담당했던 부속실을 폐지하겠다라고 약속한 바도 있었죠. 들어보시죠. 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도 과거에 그 청와대 근무 경험이 많은 저희 선대위 관계자들하고 이미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럴 필요가 이제 없다. 그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과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비서실의 그 지원 정도면은 충분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특수한 이 보장을 해주는 것은 그건 뭐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조금 뭐 이른 감도 있습니다만 이 정계에서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그러니까 시장과 도지사를 뽑는 지방선거가 임박했다라는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의 판세를 분석해보는 것이 여야 모두에게도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부동산이 다른 승부 첫 시험대 지방선거. 윤석열 정부로서도 큰 선거가 윤석열 정부 초반에 시험 때처럼 치러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강력한 동력을 얻느냐 아니면 초기에 자칫 힘이 조금 빠질 수 있느냐, 이 갈림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난 지방선거 결과와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를 나란히 대형 미디어월에 띄워봤습니다. 저와 함께 분석하시죠. 저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튜디오 개편을 하면서 대형 미디어월을 야심차게 만들어 봤는데
선거 때는 여론조사를 분석해드렸고 이렇게 또 판세 분석하는데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 뒤편에 두 가지 지도를 띄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2018년 직전에 실시됐던 지방선거 결과고요. 이쪽에 있는 게 이번 대통령 선거 전국 판세 결과입니다. 살펴보시면 지난 지방선거 때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 자, 좀 자세히 보실까요? 다 전국이 파랬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을 빼고서 전 지역을 민주당이 다 석권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있고 박원순 전 시장도 있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있는데 공교롭게 지금 생각나는 분들 이름을 말했는데 다 시장이나 지사직에서 물러난 분들이군요. 어쨌든 민주당이 이렇게 다 경북과 대구를 빼고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무소속이었죠. 이 이후에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에서 아시다시피 현 민주당이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싹쓸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물론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자, 일단 지방선거 때 뺏겼던 서울을 국민의힘은 되찾았습니다. 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 충북, 경북, 대전, 충남, 대구, 울산, 경남, 부산까지 수복을 하는데, 회복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승리하지 못한 지역이 꽤 많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제주, 전남, 광주, 전북, 세종. 이 세종은 굉장히 특이하게 조금 더 자세히 혹시 볼 수 있다면 충남, 충북, 대전 사이에 포위된 지역, 딱 그 가운데 세종이 파랗게 칠해졌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이긴 지역이죠.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정반대의 양상이 펼쳐지는데 수도권에서 서울이 포위됐습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가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 그 가운데 서울만 국민의힘이 이기면서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던 지역이 바로 서울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면 크게 한번 보실까요? 다시. 이 여론 지형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면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뺏겼던 경남, 부산, 울산, 대전, 충북, 충남, 강원 내 시장과 지사직을 찾아올 수도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물론 아직 6월까지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어떠한 여론 변화가 생길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기자, 지금 보니까 똑같은 대한민국 지도인데 지난번 지방선거 결과와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가 너무 다르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2018년 지방선거 때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완패를 했죠. 그야말로 경북, 대구, TK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패했기 때문에 아마 역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크게 패한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가. 그러면서 이제 2016년 총선, 2018년 지방선거, 2017년 대선, 그러니까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4연패 끝에 지금 이번 이제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이제 회복이 됐는데, 자, 6월 1일 날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정부한테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기서 어떤 동력을 만들지 못하면 사실상 2024년 총선 때까지 굉장히 거대 야당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가는 거죠. 특히나 이번 대선 자체가 24만 표라는 거의 민주화 이후에 가장 최소표 차로 당선이 됐었고, 실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가 1,614만 명이라는 압도적인 엄청난 숫자의 득표를 한 낙선자입니다. 그러니까 낙선을 했지만 사실 역대 대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낙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뒀을 때 다음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승리를 거둬야만 그래야 앞으로 2024년 총선 때까지 어떤 국정 동력을 만들 수 있다. 제가 볼 때 그 승리는 물론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영남권에서도 많이 회복을 해야 되고 충청권 회복해야 되지만 결국은 저는 서울시장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지만 서울시장뿐 아니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전 그게 다음 지방선거의 가장 최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일단 대통령 선거 때의 민심 지형과 지선, 지방선거 때 민심 지형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여러 선거에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지도를 보면 지난 지방선거 때 승리했던 지역을 보면 현재에도 물론 이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 서울과 부산은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 지난번 민주당이 이겼던 선거의 지자체장은 현재 민주당 인사들이 현역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 6월에 치러지는 새로운 지방선거에서 어떤 현역의 프리미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지방선거도 치열할 것 같아요. 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재명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윤석열 정부가 초반에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5월 10일 날 취임 이후에 6월 1일 날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불과 20일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지역 정부, 지방자치 정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국정 동력의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대선과 지선을 조금 달리 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투표율이 77%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그 정치적 관심이 굉장히 양 지정이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저희가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한 50-60% 정도의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양 진영, 특히나 또 지방선거는 그 현역 지자체장과 그다음에 또 다른 상대 당 후보와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인물론과 구도론에서 구도론을 택할 것인지 인물론을 택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현역 지방자치지 어떤 그 양 진영의 후보의 인물을 따져봤었을 때 누가 더 지역 정치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이 더 고민을 할 것 같고, 이 부분 그렇다고 이제 투표율이 50-60% 정도에 머문다고 했었을 때 양측의 어떤 열성적인 얼마만큼 자기 지지자들을 투표소로 이끌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한 표 차이로 나눠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예. 특히나 지금 이제 광역단체, 특히나 이제 기초단체 자체 단체보다는 그다음에 광역단체 단체가 훨씬 좀 더 주목이 가거든요. 특히나 가장 지금 눈길이 가는 곳은 이제 특히 서울, 경기권과 그다음에 이제 대전권하고 이제 다시 한번 경남에서 민주당이 다시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은 이제 공석이지만은 은연중에 이제 민주당의 관심사가 나왔습니다. 네. 서울, 경기, 대전, 경남을 일단 주목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네. 민주당이 아무리 170석 이상의 다수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견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힘이 좀 조금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리 있는 분석인 것 같아요. 이번 대통령 개표 방송을 저도 진행했습니다만, 제 진행하는 시간에 저희 채널A 예측 조사 결과 발표해드렸습니다. 1%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대통령 선거 결과를 저희 채널A가 비교적 정확히 예측을 했기 때문에 6월에 지방선거 개표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게 서울입니다. 서울 결과가 대선의 승패를 갈랐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난 대선과 이번 대선 서울 민심 지형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왜냐하면 요건 설 변호사님 방금 얘기했듯이 다음 서울시장 선거 때 있어서 매우 치열해질 수도 있는 구도예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던 25곳의 서울 25개 구, 어떤 구가 있나 제가 다시 살펴봤는데 전구 25개 모든 구가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서울 싹쓸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완전 패배. 물론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전 구가 국민의힘 승리, 오세훈 시장을 선택했었죠. 자, 대선만 놓고 본다면 다시 이랬던 서울 민심 지형이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게 꽤 흥미롭습니다. 자, 서울에서 대략적으로 50대 45의 비율로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25개 구 중에 14곳은 윤석열 후보가 이겼고 11곳은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히 보면, 자, 일단 전통적인 서초와 강남, 송파는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했고,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상당히 어려웠던 영등포나 동작,
그리고 동대문, 그리고 광진도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이 강했던 은평,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역시 이번에도 민주당이 강했고, 자, 서대문구도 박빙을 이어가다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강서구도 그랬고요. 자, 김병민 전 대변인님,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요 광진이 두 개 군데, 하나는 오세훈 시장이 출마했었고 하나는 우리 김병민 전 대변인이 출마했었는데 둘 다 낙선했잖아요. 네. 그만큼 광진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험지다.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리는 과정 중에 또 아픈 상처가 나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십니까? 14곳. 서울 전역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그래도 이 압도적인 표심들을 몰아줬던 부분들이 경기, 인천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 판세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서울이 경기, 인천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였죠. 여전히 서울에 계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지난해 4.7 보궐선거에 이어서 부동산으로 인한 이 민심의 파동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을 선거 결과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서초, 강남, 송파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표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하면서 나머지는 정치 일정들도 함께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가 아닐까 싶은데, 중요한 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던 표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40%를 조금 넘는 득표율이었지만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격이 없는 소통이라든지 그리고 탈권위에 관한 여러 가지 행보들을 펼치면서 집권 초반 지지율이 70% 후반대까지 쭉 치솟게 되는 상황들이 나타났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현재 민주당과의 표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지만 국민께 약속했던 진실한 그 선택들을 쭉 이어가면서 정말 국민들을 향한 정부의 모습들을 이어가게 된다면 높은 지지율과 함께 지방선거에서도 나머지 국민의힘의 좋은 결과들을 또 함께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기대해 봅니다. 지방선거도 상당히 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과연 지방선거 결과가 지난번과는 어떻게 다를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완전히 완패를 했기 때문에 꽤 많이 찾아오고 싶을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을 패배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서력을 하러 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캠프가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눈물의 해단식이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 잊지 마시고. 진 사람한테 꽃다발입니다.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게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국민을 보살피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역사의 흐름에 순응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제가 부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가 0.7%를 못 채워서 부족해서 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제 해단식, 눈물의 해단식을 가졌는데 송영길 대표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당 대표로서 대통령 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우리 최고위원들께서도 함께 사퇴 의사를 모아주셨습니다.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듯이 국민을 믿고 다시 시작합시다. 자, 그럼 설 변호사님, 이제 민주당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겁니까? 네, 일단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제 당분간 지금 3월 말이나 지금 4월 초에 원내대표 새로 이제 선거를 하고 이제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지금 일단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으로서도
지방선거 일정을 전부 다 대선 이후로 다 밀어놨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도 굉장히 빠듯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내는 룰이 일단 뭐 권리당 뭐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또 각 또 그 선거에 나설 어떠한 경선 후보들을 또 정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지금 경선이 한 4월 후반 4월 20일 전후 아마 그 정도로 지금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빠듯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한다면 한 달 정도? 한 달이네요, 딱. 예. 한 달 정도 있고 또 지방선거를 출마하시고 이런 분들은 또 준비를 해야 될 시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해야 되는 정치 일정에 따라서 지금 민주당으로서도 뭐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것은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좋지만은 또 이거 빨리 수습을 해서 지도부 공백이 있어서 안 된다. 그렇죠. 지금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한다면 정말 민주당으로서는 그 뭐 더 이상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고심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빠른 수습과 그다음에 빠른 대책을 통해서 어떤 또 지방 선거를 또 이렇게 열심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 어떤 통화했을까 궁금한데요. 이재명 후보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가 위로 전화를 했다. 지금 두 분의 통화가 내용이 지금 알려진 바 없기 때문에 확인된 내용만 지금 전해진 내용만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김병민 대변인님.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분 간의 통화였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들만 저도 전해 듣고 있는 상태이고요. 많은 분들과 감사에 대한 전화 또 위로에 대한 전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를 시작으로 뭐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 또 지금 보게 되는 이재명 후보와의 전화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에 대한 전화 통화를 통해서 감사 인사 위로의 전화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낙선으로 딱 기울어지는 순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코로나 위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새 정부에 대한 다짐 그리고 축하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대한민국 집권당의 후보로서 나서서 잘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또 민주당이 지금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수습하고 나머지에 대한 행보들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